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2025년도 신춘문예 당선작 분석. 오늘은 농민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김영곤의 어떤 광합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영곤 당선자는 1967년 경북 청도 출생으로 이미 시인과 수필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문인입니다. 특히 마술가로도 널리 알려진 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조로 신춘문예에 당선까지 되었으니 이분은 여러 장르를 섭렵하는 문학 예술적 재능이 무척 뛰어난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농민신문 신춘문예는 1997년 제가 농민신문사의 문화부 차장일 때 처음 도입했더랬습니다. 그때까지 농민신문사에서는 2천만원 고려 장편 소설을 공모해 왔는데 공모 소설을 신문에 연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것을 폐지하고 제가 시와 시조, 소설, 수필 네 장르를 공모하는 신춘문예로 제도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정된 농민신문 신춘문예가 내년이면 30년을 맞게 되었으니까 저로서는 농민신문 신춘문예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농민신문은 격일간 전문지이기 때문에 신춘문예 도입 초기에는知名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중앙일간지 신춘문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상을 갖추게 되었으니 무척 가슴 뿌듯합니다. 모쪼록 농민신문 신춘문예로 우수한 문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영곤 당선 시인은 나는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는 니체의 말을 되새기며 창작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당선 소감에 밝혔는데요. 그럼 당선작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광합성 김영곤. 병실에 누워있다 깡마른 나무 한 그루. 한리 내내 둥근 세상 사각털로 깎아내다 제 몸을 보굿에 끼워 몸털처럼 앙버티는 무엇을 기다릴까 1000개의 길을 열고 한 번도 부화하지 않은 톱밥의 언어들이 끝내는 해독 못한 채 침묵 속에 갇히고 저 왔어요 한 줌의 말 강압성이 되는 걸까? 빗기 이른 가지에서 붉은 빗돌 감돌 때 고집센 심장 박동기 뿌리채 팽팽해지는 무척상에 옮겨 심은 우듬지 저류에서 썩지 않는 후회가 시간의 밤 데우며 절단된 둘째 손가락 단풍빛깔로 손흔드는 심사는 서숙희 강현덕 시인께서 하셨네요. 심사평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선작 어떤 광합성은 깡마른 나무 한 그루로 지칭되는 시적 대상과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화자의 관계를 오롯하게 잘 드러냈는데 서사 속에서 느껴지는 깊이 있는 서정이 돋보였다. 나무를 다루는 일을 한 것으로 짐작되는 시적 대상이 나무처럼 쓰러져 병실에 누운 것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화자는 그런 글을 찾으면서 그것만으로도 강압성이 되듯 다시 붉은 핏돌 감돌게 한다고 했다. 이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따스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러한 심사평을 바탕으로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조는 병실에 누워있는 부모님의 생명활동을 식물의 광합성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생명과 죽음, 기억, 해한, 그리고 연결의 문제를 시적으로 성찰을 하는 작품입니다.
내수의 연시조로 은유와 상징이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 수를 읽어보겠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다 깡마른 나무 한 그루, 한니 내내 둥근 세상 사각틀로 깎아내다 제 몸을 보구서에 끼워 몸틀처럼 앙버티는. 초장의 깡마른 나무 한 그루는 환자의 모습이 생기를 잃은 나무에 빗대어 표현을 하고 있죠. 병약한 몸, 말라가는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중장의 둥근 세상에서 사각틀로 전개는 자연스럽고 원형적인 삶이 병원의 인공적인 공간, 즉 병실이나 병상에 갇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다양성과 생동감이 병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단조롭게 정형화되는 느낌이죠. 종장의 보굿에 끼어 몸틀처럼 앙버티는 에서 보굿은 나무 껍질로 나무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식이자 존재의 껍질을 말하죠. 몸틀은 병상에 고정된 환자의 어떤 그런 불편한 자세 혹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자세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첫째 수는 병실의 환자를 말라버린 나무로 비유를 해서 점점 생기를 잃고 사각의 틀로 온유되는 병원에 억눌리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연과 단절된 생명, 고통스러운 생존이 느껴지는 도입부입니다. 둘째 수를 볼까요? 무엇을 기다릴까? 1000개의 길을 열고 한 번도 보아하지 않은 톱밥의 언어들이 끝내는 해독 못한 채 침묵 속에 갇히고. 초장의 1000개의 귀는 온몸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귀를 열고 있지만 들리는 건 없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장의 톱밥의 언어는 환자로 상징되는 나무의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톱밥은 생명의 어떤 쇠락을 상징하죠. 언어조차도 분해된 듯한 모습입니다. 아직 부화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의미로 탄생하지 못했음을 암시하죠. 종장의 해독되지 못한 침묵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언어로 전해지지 못한 채 침묵으로 남아있음을 뜻합니다. 아마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 의식이 흐릿하거나 말을 잃은 상태일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둘째 수에서 생명은 아직 살아있지만 세상과의 소통은 단절되고 말은 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묻힌 외롭고 답답한 생존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듣고 싶지만 듣고자 하지만 닿지 않는 언어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수를 보겠습니다. 저 왔어요 한 줌의 말 강압성이 되는 걸까? 핏기 잃은 가지에서 붉은 핏돌 감돌 때 고집센 심장 박동기 뿌리채 팽팽해지는. 초장의 저 왔어요 라는 한 줌의 말이 강압성 구절로 이 시의 핵심적인 은유의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식물이 빛을 받아 에너지를 생성하듯이 누군가의 말, 따뜻한 정서가 환자에게 생명의 자극이 되는 모습을 은유하고 있죠. 말이 에너지적 생명으로 전이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장의 붉은 핏돌 감돌 때는 핏기 없는 가지, 환자의 몸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이 가지에서 다시 생명이 움직이는 기미,
혈류의 회복 같은 작은 반응이 보임을 표현합니다. 종장의 심장 박동기가 뿌리째 팽팽해지는 것은 의료기기인 심장 박동기가 뿌리처럼 연결되어 환자의 생명을 붙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기계조차 고집스럽게 생명을 붙잡으려고 함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셋째 수는 사랑하는 이의 말이 생명의 빛처럼 작용을 해서 환자의 몸에 일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이 은유로 사용된 이 시의 대표적인 구절이며, 말과 존재의 연결, 생명 유지의 희망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넷째 수를 읽어보겠습니다. 무척산에 옮겨 심은 우듬지 저류에서 썩지 않는 후예가 시간의 밤 데우며, 절단된 둘째 손가락 단풍빛깔로 손흔드는, 초장의 무척산에 옮겨 심은 병실을 떠난 이후 혹은 죽음을 맞은 이후를 상징하는 장면이죠. 무척산은 실제 산 이름이기도 하고 사후의 평온함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장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장의 썩지 않는 후에는 떠난 뒤에도 남는 해안, 풀리지 않는 감정, 부패하지 않는 감정, 어쩌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감정을 담아낸다고 하겠습니다. 종장의 절단된 둘째 손가락은 과거의 상처, 실수, 죄책감 등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손가락의 둘째라는 구체성은 누군가를 지목하는 느낌도 주네요. 단풍빛깔로 손흔드는이라는 마지막 구절은 죽음 이후에도 누군가를 향한 마지막 인사, 아름답고 슬픈 작별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넷째 수는 죽음과 이별, 그리고 남겨진 자의 해안을 보여줍니다. 생명이 떠나고 나서야 더욱 분명해지는 사랑과 미련이 단풍처럼 붉게 타오르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이 시에서 광합성은 식물의 생명 유지 작용을 넘어서 삶과 생명, 사랑과 소통의 시적 은유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 영양분을 만들듯이 병실에 누운 환자에게는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곧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죠. 저 왔어요 라는 짧은 말조차 광합성과 같은 작용을 하여 핏기 잃은 몸에 붉은 기운이 돌고 심장 박동기조차 힘을 얻는 듯한 생명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네요. 이처럼 광합성은 사랑과 정서적 연결이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유는 자연과 인간 생명의 유사성을 드러내면서 인간 역시 관계 속에서 말과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광합성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닌 사랑과 존재의 연대, 생명과 희망을 이어주는 시적 상징으로 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이 시의 주제를 요약해 보면, 병실에 누운 부모님의 생명을 위태롭게 지탱하는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희망의 빛이 되어 생명에 잠시나마 활기를 불어넣는 순간을 이 광합성에 빗대어 표현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선작에서 우리가 시조 창작과 관련해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일상적인 개념을 시적으로 확장하는 은유적 상상력이 돋보입니다. 광합성이라는 과학적이고 일상적인 용어를 생명과 사랑, 소통의 시적 상징으로 서가시킨 점이 무척 돋보입니다. 이를 통해 시는 독자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오는 감동을 주고 있죠. 낯익은 단어라도 이렇게 새로운 의미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적 상상력이 시창작에서 매우 중요함을 이 시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유로운 이미지 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조는 형식의 리듬을 유지하면서도 서사적 흐름과 감각적 이미지를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죠. 깡마른 나무, 톱밥의 언어, 핏기 이런 가지, 절단된 둘째 손가락 등 무척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연결 사용되어 주제를 풍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에서 이 시조의 이미지 구사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강한 감각적인 대비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핏기 잃은 가지와 붉은 핏돌, 그리고 절단된 둘째 손가락과 단풍 빛깔처럼 생명과 죽음, 고통과 아름다움을 병치 대비하여 감정적 울림을 극대화하고 있죠. 넷째는 단계적인 구성과 감정의 흐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시조는 각 수마다 의미와 감정이 점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째 수는 병든 육체의 현실을 보여주고, 둘째 수는 소통의 단절, 그리고 셋째 수는 말 한마디에서 일어나는 생명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수는 죽음과 해안과 마지막 인사를 담고 있죠. 시에서 서정적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감정의 흐름과 구성이 치밀해야 함을 이 시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소재인 나무와 손가락 같은 상징과 현대적인 소재인 병실, 심장, 박동계 같은 소재가 특별한 문제 없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죠. 이렇게 시조는 전통적인 정령 형식이지만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현대적 소재와 감정을 담아내고 있어야 좋은 현대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도 참고할 만하네요. 마지막 행에 단풍 빛깔로 손 흔드는 장면은 죽음과 해안을 은유하면서도 따뜻한 작별 인사를 암시하고 독자가 작품의 의미를 곰씹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조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현대적인 정서와 감각을 담아서 시적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맞춘 점도 돋보이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조는 시조의 어떤 정형의 형식미를 유지하면서도 감각적인 이미지와 의미 있는 은유, 감정의 흐름, 현대적 언어와 소재의 활용, 그리고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 등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음을 이 시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곤 시인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어떤 강압성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죽음에 가까워진 부모의 생명을 말이라는 사랑의 빛으로 지켜보며 생과 소통,
해안을 성찰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당선작은 내수로 된 연시조인데 은유와 상징이 다소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자세히 분석해서 읽지 않으면 거칠게 읽힐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정밀한 이해가 요구되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당선작에서 보여주는 시조 정령의 형식미, 그리고 감각적인 이미지 구사, 의미 있는 은유, 그리고 강한 감각적인 대비, 단계적인 구성과 감정의 흐름 전개, 현대적 언어와 소재의 활용, 그리고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 등은 우리가 시창작에서 크게 배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응용을 해서 더 좋은 시조작품을 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직까지 금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